빗소리가 들리는 풍경과 함께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블랙박스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만 같더군요.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 안에서 녹음된 목소리들, 아내와 장모님이 나누던 그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위자료는 어떻게 챙길지, 준우의 양육권은 또 어떻게 뺏어올지, 내가 집에 없는 동안 그들은 나를 인생에서 지워버릴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젊으니까 돈 쓸 수 있을 때 써야 한다는 장모님의 서늘한 말투,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망설이면서도 결국 위자료와 양육비만 챙기면 된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컴퓨터 화면 속 재생 시간은 고작 3분이었지만 그 짧은 3분이 제 결혼 생활 5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다시 클릭해 처음부터 재생했고 또 재생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다른 사람 목소리는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확인해 봤지만 역시 분명하더군요. 아내의 목소리였고 장모님의 목소리였으며 그들이 주고받은 추악한 말들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깜빡이는 어두운 방에서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이내 허탈함으로 가라앉았고 다시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함께 일궈온 가정,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의 존재,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참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36의 나이에 맞선을 본다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선배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갔던 자리였죠.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거든요. 화려하거나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 정적인 차분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직장 생활로 지쳐있던 나에게 아내의 고요함은 일종의 안정감처럼 다가왔으니까요. 교제는 6개월 정도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했고 특별한 갈등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내 직장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고 나는 아내의 일상을 묻곤 했습니다. 깊은 감정의 교류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확인에 가까운 만남이었지만 30을 넘긴 나이에 결혼을 미룰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비슷한 생각인 듯 보였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인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오르네요. 약혼식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인은 참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악수를 청하자 묵묵히 손을 내미셨고 내 인사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말수가 적은 분이라는 아내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반면 장모는 정반대였습니다. 딸에 대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으며 딸이 얼마나 착한지 소심하지만 알뜰한 성격이니 자네가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군요. 당시엔 그저 딸을 아끼는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초기 인연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따로 사셨고 우리 부부는 회사 근처 작은 빌라에서 소박하게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주말이면 처가댁에 들러 식사를 함께 했고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는 아주 평범한 사위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장모는 가끔 제가 성실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장인은 여전히 말없이 소주잔만 기울이시곤 했죠. 아내는 친정에 가면 조금 더 밝아졌고 어머니 곁에서 어린아이처럼 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딸이 엄마 앞에서 편하게 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내의 출산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진통이 길어져 결국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고 그 때문인지 회복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산후조리원을 2주 이용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나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처지였고 아내 혼자 갓난아기를 돌보기엔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었죠. 그때 장모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 한 달은 낮에만 오셨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돌아가시는 패턴이었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며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출근 전 인사를 드리면 고생이 많다는 따뜻한 말을 들었고 퇴근 후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시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도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이도 할머니 손에서 잘 자라주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 장모는 아예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가는 게 힘들다는 이유였죠. 빌라는 방이 2개뿐이라 안방은 우리 부부가, 작은 방은 아이가 썼고 장모님은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깐의 도움일 거라 믿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겠지 싶었지만 그 한 달이 2달이 되고 어느새 3달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그해 겨울 장인이 쓰러지셨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장인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결국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장모는 큰 소리로 곡을 하지 않았고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영정 앞에 앉아 계셨죠. 아내도 울었고 나는 조문객을 맞으며 정신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장모는 당연하다는 듯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그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말과 함께였습니다. 아내는 당연하게 어머니를 모셨고 나 역시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상을 당한 분을 혼자 두는 건 인정상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달 함께 지내다가 마음이 추스러지면 다시 따로 사시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장모는 도무지 나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슬쩍 물어봤지만 당분간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대답만 돌아왔고 그 당분간이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장모와의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죠. 장모는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셨고 아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나요? 거실 테이블에 사과가 깎여 있더군요. 출출해서 하나 집어 먹으려는데 부엌에서 나오던 장모가 어른한테 먼저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순간 손이 딱 멈췄고 저는 사과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장모는 그 사과를 들고 횡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 집 거실에서 내가 산 과일을 먹으려다 핀잔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아내에게 말해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잠만 잔다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직접 나에게 한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으라고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시기라 경쟁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이해해줬지만 장모는 달랐습니다. 요즘 남편들은 집에도 안 들어온다는 둥, 돈을 얼마나 벌길래 주말에도 나간다는 둥 빈정거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승진해서 떨어졌습니다. 같은 팀 후배가 나 대신 올라갔더군요. 실적은 비슷했지만 상사와의 관계에서 밀린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이 어찌나 무겁던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결과를 말했더니 아내는 위로해줬지만 장모는 그래도 회사는 계속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모가 갑자기 회사 사정을 물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괜찮으냐는 질문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장모가 내 회사 상황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장모는 함부로 그만두지 말라는 충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만둘 생각도 없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회사 얘기를 장모에게 했느냐고요. 아내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승진 떨어진 것과 사업 생각을 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업 이야기는 한두 달 전 대학 동기와 나눈 가벼운 대화였거든요. 친구가 IT 솔루션 회사를 차릴 계획이 있다며 동업을 제안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각해보겠다고 넘겼던 정도였는데 그 이야기가 장모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장모는 이후로도 틈틈이 내 회사 생활에 간섭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정리해고 많이 당한다더라. 너무 튀지 말고 조용히 다니라는 충고가 이어졌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수록 더 깊이 개입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는 그저 어머니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며 좋게 넘기려 할 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장모와 아내는 둘이서 자주 외출하곤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거나 친정 친척을 만나러 갔고 나는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죠.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친정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횟수가 점차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주였고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건 괜찮았습니다. 아들과 놀아주고 밥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는 시간은 나름 즐거웠거든요. 다만 둘이 돌아왔을 때의 분위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웃으며 들어오는 그들 사이에서 장모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고맙다는 건조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짐을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길래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병원 간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정기 검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늦었다는 설명과 함께 밖에서 저녁까지 먹고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데워 먹으라는 말과 함께 아내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는 한 팀이고 나는 그 밖의 사람.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정작 함께하지 않는 그런 기괴한 관계 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갑게 식은 반찬통을 꺼내며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깐 망설이는 순간이 생기더군요. 문을 열면 장모가 거실에 계실 것이고 나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씻고 저녁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루틴을 반복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거실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장모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아내는 휴대폰만 보거나 먼저 잠들었습니다. 피곤하냐고 물으면 아이 돌보느라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느낌이었죠. 나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기계 같은 사람, 아내와 장모는 이 집을 점령한 사람들. 그 경계는 점점 뚜렷해졌고 나는 그 경계 밖으로 끝없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블랙박스 경고음이 울린 건데요. SD카드 용량이 부족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카센터에 들러 카드를 교체했고 기사가 이전 녹화 파일을 백업해줄까 묻더군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어 백업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남겨두고 싶었나 봅니다. 백업 파일을 USB에 받아 퇴근 후 집에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출퇴근 영상이었죠. 별 내용 없이 넘기다가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 오후 내가 집에 없던 시간대였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장모와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아내의 목소리, 처음부터 잘못 만났다는 장모의 독설, 준우는 내가 키우면 되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으면 된다는 계산적인 대화, 젊으니까 돈 쓸 수 있을 때 쓰는 게 낫다는 차갑고 냉정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장모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자료를 뜯어낼 방법까지 논의하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워버릴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하고 또 멈췄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장모의 목소리, 그들이 나눈 잔인한 대화 내용은 모든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사람, 내 아이를 낳아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허탈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장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어제 늦게 들어왔다며 회식이라도 했느냐고 물었지만 짧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인사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자료 받고 양육비 받으면 된다는 말, 젊으니까 돈 쓸 수 있을 때 쓰는 게 낫다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동료가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요.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였죠. 만나자고 했고 퇴근 후 조용한 술집에서 블랙박스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이혼을 공모한 정황이니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친구는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모에게 인사하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아들과 놀아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장모와 아내의 대화, 그들의 눈빛, 분위기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졌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우는 루틴.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나는 이미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둘이서 외출하고 나만 집에 남았을 때마다 블랙박스 속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장모와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말, 준우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말,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장모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이미 결론이 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얼마나 저항할지 지켜보는 눈빛이었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말이죠. 아내는 문제가 많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없고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내가 거세게 반발하거나 화를 낼 거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진실이 담긴 USB 말입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을 들려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도 유리하게 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내는 내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할 거라 착각하는 듯했고 장모는 이미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정했느냐는 물음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다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고 나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공정하게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준우는 무조건 자기가 키울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더군요. 나는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 파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었으니까요. 미리 알리면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도 있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알겠다는 대답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장모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으로 가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며 TV며 식탁까지 아내 명의로 산 물건들은 모조리 챙겨가더군요. 냉장고며 세탁기며 전자제품도 가져갔습니다. 거실이 점점 텅 빈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도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장모의 고집과 함께였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양육권 문제는 법원에서 냉정하게 다뤄질 것이었으니까요. 지금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가는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말, 그리고 빨리 정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모는 나를 한번 비웃듯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 사라진 가구들, 덩그러니 남은 냉장고 하나.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간단히 사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이사를 나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자고 말입니다. 변호사는 알겠다며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청구 소장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내 측에서도 곧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내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주장이 담긴 서류였죠. 내가 가정에 소홀했고 아내와 장모를 무시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는 뻔한 주장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블랙박스 파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며칠 후 아내 측 변호사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증거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명확히 판단받고 싶었거든요. 누가 진짜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이 신성한 결혼을 파탄냈는지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결혼, 아이의 탄생, 장모의 개입, 서서히 벌어진 우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블랙박스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필름처럼 이어졌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건너편에 아내와 장모가 앉아 있더군요.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장모는 여전히 단단한 표정으로 나를 쏘아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고 드디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고요한 법정 안에 아내와 장모의 모의가 담긴 블랙박스 파일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루한 공방 속에 재판은 몇 차례나 더 이어졌고 날선 증인 신문과 추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명확해지더군요. 아내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갈수록 힘을 잃어갔고 법정의 공기는 어느덧 우리 쪽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걸렸죠. 그 시간 동안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잠을 청하는 일상.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인정되었고 유책 배우자는 명백히 아내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아내가 나에게 지급해야 했고 양육권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공동 양육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내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의 기분은 참 복잡했습니다. 승소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5년의 결혼 생활이 법정 문서 몇 장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실, 함께 만든 가정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해체되었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계획적으로 나를 배제했다는 그 진실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작게나마 위안을 얻었죠. 변호사는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죠. 항소 포기 의사와 함께 양육권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에 항소해봤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았으니까요. 며칠 후 양육권 협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는데 판결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수척해져 있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예전보다 훨씬 야윈 것 같았습니다. 장모는 함께 오지 않았고 변호사만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내는 여전히 단독 양육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명절은 번갈아 가며 함께 보내야 하며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동의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아내는 매달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나는 적정 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판결문에 위자료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받는 게 맞다고 조언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정리할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협의가 끝나고 조정실을 나서는데 아내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아내가 입을 열었죠.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고 엄마 말에 흔들렸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반달 눈으로 웃던 모습, 조용하고 차분했던 인상, 함께 미래를 그렸던 시간들.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머나먼 과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여전히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를 새로 들여놓을까 생각했지만 미뤘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됐거든요. 출퇴근용 침대와 책상, 간단한 식탁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거실은 그냥 비워뒀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공간이었고 넓은 거실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첫 주말 면접 교섭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는 친정집 근처 공원에서 아들을 만났는데 준우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한 달 넘게 못 본 아들이었습니다. 참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말도 부쩍 늘었더라고요.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모래놀이를 하고 간식을 먹였죠. 준우는 아빠 집에는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곧 갈 거라고 대답했더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놀이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고 해가 기울 무렵 아내에게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들 없는 집, 가족 없는 공간, 이게 앞으로 내 일상이구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함만이 가득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준우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장모가 TV를 보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더군요. 누구는 위로했고 누구는 못 본 척했으며 누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팀장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힘들 텐데 괜찮냐는 물음이었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다고,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내라는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을 만났고 평일엔 회사에 다녔으며 저녁엔 혼자 끼니를 때웠습니다. 처음엔 참 외로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리듬이 생겼고 나만의 루틴이 만들어졌죠.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출근 전 간단히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가끔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잘 정리했다며 술을 권했고 다른 친구들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졸중 비슷한 증세로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병문안을 갈 생각은 없었지만 준우 때문에 한번 들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장모는 많이 노쇠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작고 약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장모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나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준우에게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인사하라고 했고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후회한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도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척한 얼굴과 지친 눈빛, 예전의 밝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되돌릴 수 없다고 이제 각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장모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굳이 알려주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우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면접 교섭 일정, 아이의 건강 상태, 학교 입학 같은 실질적인 정보만 오갈 뿐이었죠. 시간은 그렇게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유치원에 입학했고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부쩍 말이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는 시간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공원에서 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때로는 영화를 보거나 박물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준우는 가끔 묻곤 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왜 같이 안 사냐고, 친구들은 다 같이 사는데 우리는 왜 따로 사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대답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저 어른들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아빠는 항상 준우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회사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이혼 후 오히려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도 신경 쓸 일이 없었고 온전히 내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성과를 냈으며 다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차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진급 소식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준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아이의 웃음이 모든 걸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난 사람이 있고 진지하게 교제 중이며 준우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었고 준우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준우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고 말이죠. 아내는 당연하다며 약속했습니다. 몇 달 후 아내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준우가 새아빠를 잘 따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면접 교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가 재혼했어도 준우를 만나는 일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쪽에서 시간을 더 배려해 주더군요. 새 남편도 이해심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준우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준우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이제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혼자 가방을 메고 혼자 신발을 신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까지 말이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가끔 준우가 묻더군요. 아빠는 왜 혼자 사냐고, 새엄마는 안 만나냐고 말이죠. 나는 아빠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준우랑 주말마다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그럼 아빠는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준우가 있으니 외로울 리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외롭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고요함이 먼저 맞이했고 주말에 준우를 보내고 나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이전의 그 불편함, 무시당하는 느낌, 투명인간 같은 삶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진급했습니다. 팀을 이끌게 되었고 후배들을 관리하며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퇴근 후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배웠고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풍경을 찍고 거리를 찍고 준우와 함께 있을 땐 아들의 모습을 가득 담았습니다. 장모 소식은 그 이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의 재혼 이후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삶은 그쪽 몫이었고 내 삶은 내 몫이었으니까요. 블랙박스 파일은 여전히 USB에 담겨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존재를 떠올리지만 다시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파일은 진실을 밝혀준 증거였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꺼내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분노, 허탈함, 배신감, 그리고 해방감. 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내 삶이었고 지나간 시간이었으며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과거였다는 것을요. 준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밝으며 친구들과도 잘 지냅니다. 아내의 재혼 가정에서도 적응을 잘했고 나와의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이가 행복하다면 내가 겪었던 일들도 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평온합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주말엔 아들을 만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평범함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재혼은 생각 없느냐고 묻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이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지금은 나 자신과 아들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그 대화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며 많이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준 교훈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 것,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용기 있게 정리할 것. 그런 깨달음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으며 느꼈던 그 무게감, 판결문을 받아들 때의 복잡한 심정,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고요함,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었고 교훈이 되었으며 내 삶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될 날이 올까요? 아빠와 엄마가 왜 헤어졌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할까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물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실을 담아서 말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커다란 용기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나름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준우를 만나고 평일엔 일에 집중하며 저녁엔 책을 읽거나 사진을 편집합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내일이면 다시 아침이 오고 출근 준비를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야기가 공감이 가시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